자, 사건 소식입니다. 24층 최신 아파트 공사 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169명이 작업을 하고 좀 있었습니다. 공사 중이라 소방시설이 따로 없었던 것이 화를 키운 것 아닌가라는 얘기도 좀 있네요. 역시 뭐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 안전불감증이 사고에 또 피해를 키우는 그 주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겠습니다. 자, 이 라돈 매트리스 침대와 관련해서요, 님비 현상, 내 집 앞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님비 현상이 좀 극성인 것 같습니다. 당진에다가 야적장에다가 쌓아두려고 했더니 당진 주민들이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 침대 본사가 있는 천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천안 시민들이 우리가 만만하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안 되고 천안은 된다는겨? 주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뭐여? 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 해체 작업을 한다면 이곳의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창영 교수님, 사실 지금 라돈 매트리스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좀 위험한 거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졌죠. 그러나 그것이 해체 작업하는 도중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또는 지역 농산물에 해를 끼친다는 것은 사실 과학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요. 또 그것을 또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문가들이 그토록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진 주민들도 그렇고 천안 주민들도 그렇고 너무 과도하게 내 지역은 안 된다라고 하는 님비 이기주의에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꼭 그렇게만 또 볼 수 없는 것이요. 예. 이 라돈이라든가 이런 방사성 노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허용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지역 주민들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또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막연한 공포감이 큰 어떤 반발 이런 걸 가져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곳에서 바로 지자체와 정부가 합동으로 어느 정도는 괜찮고 이 작업이 얼마까지 걸리는지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주민들은 정확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더 어떻게 보면 과민 반응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님비 현상으로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절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이 라돈 침대 해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방사선 피폭량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줘라. 뭐 그거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이미 많이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사에도 잠깐 나와 있는데요. 매트리스에서 가장 가까이 분리해서 해체 작업을 하는 침대 직원이 하루 8시간 동안 이 방사선 노출을 측정한 결과 최대 0.005mS가 나와서 연간 허용치인 1mS의 2000분의 1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진 본사 해체 작업장의 방사선량도 이런 기준치를 크게 밑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원안위에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 해체 작업 가지고 주변에 사람이든 아니면 농산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는 이미 과학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원안이 또 정부에 대한 불신과 또 뭐 그런 것들이 아직 겹쳐지면서 주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탓만 할 수는 없는 거겠죠. 하여튼 원안위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뭐 저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위험하다든지 뭐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 있다가 우리 쪽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감정적인 문제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이제 충분히 하고 나서 옮겼어야 되는데 그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갖는 공포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뭐 과학적으로 따져가지고 공포를 갖는 것이 아니라 공포는 과학에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감정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것이 꼭 천안으로 가져갔어야 되는지 본사가 거기에 있다 그래가지고 꼭 거기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의심스럽긴 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없는 어떤 그런 곳으로 가서 해체를 할 수는 없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또 이런 라돈 침대 해체하는 해체 작업장, 쓰레기 소각장, 뭐 매립장 등등 여러 가지 좀 불편한 혐오 시설을 우리 지역에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역에 피해라라고 다들 원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이 처리 사업장들이어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이런 문제가 이제 더 확산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무면허 10대 빗길 렌터카 질주 중고생 4명이 참변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요즘 뭐 젊은 10대들 좀 겁이 없습니다. 예, 무면허 운전이 가져올 수 있는 그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꼬리 아시아나 날개 공항에서 쿵 부딪혔습니다. 바로 요 빨간 원 안에 있는 부분과 요 원 안에 있는 부분이 부딪혔는데 이렇게 대한항공 꼬리 쪽이 이렇게 크게 흠이 날 정도가 됐습니다. 서로 뭐 자기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진상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잘린 여고생 머리카락 용의자의 범죄 습성인가라고 해서 강진 여고생 사망 미스터리가 나와 있습니다. 왜 낫에서 A양의 유전자가 검출이 됐는가라고 하는데 뭐 이 유전자는 약간 이제 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매봉산이라고 하는 그 가파른 산을 이 용의자가 70kg에 달하는 이 여고생의 시신을 둘러매고 올라갈 수 있었을까? 아무리 힘이 좋은 남자라 하더라도요, 이렇게까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문점이 남고, A양의 머리카락이 왜 잘려 있는지 그 부분도 또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살해 증거와 동기도 역시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와서 요거 좀 짚어보겠습니다. 실종된 강진 여고생 A양이 숨진 채 발견됐지만 사건의 전말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김 씨의 차량 트렁크 안에 서 있던 흉기에서 A양의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A양이 김 씨를 만났다는 증거가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문점이 남아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신 발견 장소입니다. 경사가 가파른 야산이었는데요. 해발 250m의 매봉산 정상 부근이었습니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 김 씨와 A양이 산으로 걸어간 건지, 공범이 있는 건지, 혹은 A양이 김 씨를 피해 도망가다가 살해된 건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A양의 시신입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였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두고 김 씨의 폭행 가능성과 시신 훼손 의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문점은 범행 이유입니다.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본인 소유의 축사와 주택 등을 처분하려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강진을 떠나려 했던 건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과수 1차 부검 소견이 사인 판단 불가로 나온 만큼 일각에선 미제 사건으로 남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는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여러 가지 미스터리 가운데 추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왜 낫에서 A양 유전자가 검출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용의자인 김 씨가 A양에게 아르바이트 하라면서 매봉산의 풀과 나뭇가지를 낫으로 베도록 시켰다는 추정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봉산 자락에는 김 씨 부모의 묘소터가 있는데 A양이 김 씨의 지시로 약초를 벤 것 같다라는 분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신탕집을 하기 때문에 나무나 이런 것들 가지를 모으기 위해서 A양이 그 아르바이트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낫에서 A양의 땀이 채취가 된 것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이게 여고생에게 풀베는 아르바이트를 시키나요? 그래서 추정은 뭐 여러 가지로 가능하죠. 하지만 사실은 뭐 풀베는 아르바이트를 시켰다는 것은 좀 나간 얘기 같고요. 사실은 뭐 낫에서 지금 혈흔이 발견된 것은 아니고요.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땀이죠? 땀 같은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잡았다든지 만졌을 가능성, 내지는 거기에 뭐 침이 튀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 낫을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어떤 추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낫을 가지고 그 풀을 이렇게 쳐가면서 길이 험하다 보니까 말이죠.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쳐내면서 앞으로 나갔을 가능성. 그런 것들은 일단 남아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여고생의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왜 사망했는가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이 강력한 용의자, 이 사람이 살해한 것으로, 즉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이제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황 증거만 많이 나타나 있지 직접 증거가 없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1차 부검을 했더니 사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뼈라든지 내지는 목줄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2차 부검해가지고 독극물 검사라든지 약물 검사 이런 거 해가지고 사인을 밝혀내야 되는데 어쩌면 이 사인을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차 부검에서 90% 정도 사인이 밝혀지고 2차에서 한 10% 밝혀지거든요.
그 거꾸로 말하면 2차에서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이것은 뭐 아까 유인 가능성도 있고 협박 가능성도 있고 또는 살해해가지고 올렸을 가능성, 그 꼭대기로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혹시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중턱에서 말이죠. 어떤 성폭행 같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정신없이 도망가려고 산속으로 숨으려고 하다가 산으로 올라가게 됐고 도망 말이죠. 그걸 쫓아가가지고 혹시 살해했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낫에서 A양 유전자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뭔가 이 나쁜 범행을 위해서 협박용으로 쓰는 과정에서 몸싸움 과정에서 A양의 그런 땀이 낫에 묻은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풀베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이렇게 묻은 있는 것인지 그건 좀 밝혀져야 되고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매봉산이라는 곳이 굉장히 좀 뭐 나트막한 야산이긴 합니다만은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산이라고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의 체격 정도를 그 용의자도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한 170cm 정도에 한 70kg 정도 안팎의 그런 용의자가 어떻게 70kg이나 되는 이 여고생을 만약 살해를 했다면 그 시신을 이렇게 둘러매고 어떻게 이 가파른 매봉산 중턱까지 갈 수 있었을까? 말씀하신 대로 차 안에서 이제 나쁜 짓을 하려다가 그 여고생이 도망쳤고 제 발로 산 중턱까지 갔고 뒤쫓아간 이 용의자 김 씨가 거기에서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일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보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김 씨가 산에서 탕재료나 약초 등을 캐는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A양을 속여서 산 중턱까지 제 발로 유인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어떻게 그 시신이 야산 중턱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채 발견이 될 수 있었을까? 어디에서 살해를 했을까? 네. 그러니까요.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여고생의 아버지의 친구 아닙니까? 그분이 돌아와서 자살을 하고 여러 가지 옷까지도 태우고 목욕도 하고 낫에 대해서는 아마 미처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는 그분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결국은 살해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그 동기가 어떤 건지는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검 결과 사인이 안 나왔는데 그러면 2차 부검에서도 사인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돌아와서 자살을 했다.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수사를 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아주 증거를 가지고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니까 그게 과연 나올 건지 아니면 미제 사건으로 묻힐 건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미스터리는 분명히 이 A양은 실종 당시에 단발머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발견된 시신은 굉장히 머리카락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살해 이후에 이 A양의 머리카락을 이 용의자인 김 씨가 잘랐다는 얘기인데 왜 잘랐을까? 정말 이 부패해서 남녀 구분을 못하도록 은폐하기 위해서 자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또 목적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쉽게 좀 잘 와닿진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얘기했듯이 그거를 은폐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개인의 어떤 독특한 취향 때문인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용의자는 자살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게 실체적인 규명이 되겠느냐 여러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좀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경찰이 이제 과학 수사도 상당히 진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어떤 부검 결과가 진전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상당히 그 안타까운 일에 대한 어떤 용의자에 대한 뚜렷한 혐의 이런 것들을 좀 속 시원히 털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참. 그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 착한 아이가 돈 몇만 원 벌어보겠다고 아르바이트 나갔다가 이렇게 참혹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도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는데. 근데 수사관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요, 수사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수사가 바로 사망 사고인데 그 중에서도 이 용의자와 피해자가 둘 다 사망을 해버렸을 경우에는 굉장한 난제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또 시신이 오래돼서 훼손돼 버렸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미스테리 사건으로 해서 이런저런 보도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런 추측성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위험해서 이
제목이 보면 짧게 잘린 여고생 머리카락 용의자의 범죄 습성이냐 이런 제목 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언론에서 이런 보도는 좀 더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좀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는 좀 추측성 보도는 좀 자제하는 게 맞겠죠. 예. 자,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 복구 불능으로 처리했다라는데 이른바 전문용어로 디가우징이라고 좀 하고 있죠. 임기가 끝난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요. 일종의 뭐 초기화를 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예, 디가우징을 통해 가지고 안에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 내규 규정이라고 합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네.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복구 불능으로 처리한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정말 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검찰은 아무래도 압수영장 청구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줘야 되는 가장 검찰이 바랬던 거 그것이 뭐냐면 하드디스크였거든요. 특히 이제 대법원장이라든지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차장, 그다음에 심의관이라든지 이런 8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수사입니다. 근데 수사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하드디스크를 갖고 와야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무엇을 지웠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컴퓨터를 그 하드디스크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준 게 뭐냐면 410건의 그 문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본은 줬습니다. 그리고 그 410건의 문건을 추출하는 그런 포렌식 하는 과정 그런 걸 담은 문건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특조단에서 조사했던 관련 자료 이런 것만 줬는데 그거 가지고는 특히 이제 법관 사찰뿐만 아니라 재판 거래 의혹 이것을 밝혀야 되는 검찰로서는 사실은 상당히 불만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이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과연 벌어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유야무야 이 사건은 덮일 것인가 조금 관심을 갖고 좀 보겠습니다. 오늘 외신 보도 중에 약간 제가 이게 언론인이어서 그런가요? 이런 기사가 좀 눈에 좀 잘 띄는데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특종 기자 알고 봤더니 그녀의 비밀은이라는 물음표가 찍혀 있는데요. 특종을 수차례 했던 20대 뉴욕타임스 여기자 알고 봤더니 의회에서 기밀을 담당하는 50대 남성과 연문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에서는요, 통화와 이메일 기록을 압수한 것이 언론 탄압 아니냐라면서 시끌시끌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사진인데요, 요 인물이 바로 이 의회에서 기밀을 담당하는 담당자고, 요 안경 쓴 여자가 바로 이 뉴욕타임스의 기자입니다. 애인이라고 이제 기사에는 좀 표시가 돼 있습니다. 법무부가 수사 과정에서 이 여기자의 수년간 통화와 이메일 기록을 압수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언론계 내부에서는 언론 자유 탄압이라는 주장과 비윤리적 취재 행태라는 주장이 엇갈린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미국 같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못하도록 윤리 강령에 보면 어떤 형태로든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 취재를 목적으로 무언가를 대가로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해놨습니다만 두 가지 다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비윤리적인 취재로 인해서 언론계가 사실은 지금 양분돼 있는 의견이 양분돼 있는데 하나는 언론 자유 침해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 하나는 우리도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왜 언론 자유 침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이 기자의 수년간의 통화 기록이라든가 문자 내용을 이 정부에서 사사치 조사를 했다는 것은 기자가 사실은 그 특정 보도와 인과관계가 입증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너무나 많은 그런 자료를 조사를 했다는 그 자체가 언론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26살의 여기자가 보도하기에는 너무나 고급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의도된 것이 아니냐. 그런 취재 방식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두 분도 다 기자 출신입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도 뭐 이런 일은 거의 뭐 없습니다만은 뭐 비슷한 유형의 일들은 좀 있죠. 한 신문이 특정 보도를 하게 되면 도대체 그 소스가 누구냐?
취재원이 누구냐를 찾아내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뭐 정부 부처라면 장관 지시로 또는 뭐 청와대라고 하면 누구 수석 지시로 그 취재원을 찾기 위해서 막 기자들 뭐 사생활이나 뒤를 이렇게 캐는 경우도 과거에는 좀 있었죠. 뭐 지금이야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뭐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인지 아니면 목적을 위해 접근한 건지 여러 가지 이제 아직 규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알 권리 그리고 언론 윤리 이게 항상 이제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예외는 아닌데 어쨌든 그 일련의 그런 문제 때문에 샅샅이 그동안에 이메일을 뒤진다라는 것은 언론 탄압이라는 이런 지적이 나올 법한 그런 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쪽의 정부 관계자도 고대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일 수도 있고요. 흘려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황, 사실관계 이거는 좀 더 상황을 봐야지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이게 어떻다라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대목 같아요. 뭐 이것과는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SNS에 대한 피로도라고 해야 될까요? 또 이 가짜 뉴스에 대한 피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이 기존 뉴미디어 매체에 대한 뭐랄까 신뢰도, 의존도가 조금 이제 주춤해지거나 또는 떨어지는 추세로 들어왔고요. 이 기존의 이 전통 미디어, 신문이나 방송에 대한 의존도, 신뢰도가 조금씩 상승한다라는 보도가 오늘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외신을 타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아마 뭐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립하는 그런 언론에 대한 지지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좀 생각해야 합니다. 뭔가 언론 환경의 변화,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통 미디어들, 그러나 다시 돌아오는 독자들, 뭐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합니다. 예,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고 또 디지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사실은 시민 누구나가 자기가 보고 겪은 걸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통 언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정도를 지키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전통 언론은 정말 교육받은 기자들이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윤리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취재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그에 바탕한 어떤 해설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모두가 1인 미디어 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온라인 매체들이 뭐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전통 언론은 어찌됐든 그 언론의 윤리 또 책임 이런 거를 지키면서 그야말로 이 정론을 편다면 결국은 독자들의 신뢰는 더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런 노력을 뭐 배가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이 경우에 그 미국의 최고의 신문인 그 언론사에서 그 문제의 기자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거는 어떤 개인의 취재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뭐 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뭐 정말 뭐 사랑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취재 방식은 윤리적이지 못하다 이 지적은 꼭 하고 싶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 관계를 알아볼 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거를 굉장히 정밀하게 알아보고 그거를 또 이 흘리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언론 침해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금 사실은 언론 같은 경우는 내부에 게이트키핑 역할이 있어서 좀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미디어 소비 행태를 보면 5%만이 언론사에 와서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지 나머지 70, 거의 7%는 포털이나 SNS를 통해서 미디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뉴스 소비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좀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신문을 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신문 안 봐요.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상하게 만들어진 카드 뉴스 같은 거 보면서 그날의 뉴스를 정리하는데 그 속에 얼마나 신뢰할 만한 물론 뉴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가짜 뉴스들도 그래서 이 시간이 사실은 뉴스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보람을 느끼고 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